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등 일부 국립대들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 또는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10시간 가까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법원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성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 심사에서 계획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하고 최전선 마을 2곳을 장악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20분가량 국민보고를 진행합니다. 기자들 없이 참모들만 배석한 채 생중계로 이뤄지는 담화 형식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저출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 국정운영 방향을 주로 언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키자 정부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모집 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모집 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차량 하부 배터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각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하고 최전선 마을 2곳을 장악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폴타바, 키로보흐라드, 자포리자 등 6개 지역의 발전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폭격으로 산업용 전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전을 예고했습니다. 키로보흐라드 당국은 8세 어린이 1명이 다치고 주택 13채 등 민간 건물도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나 최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소통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민심에 다가설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은 국민 보고와 기자회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층 집무실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는 국민 보고는 20분 분량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의료개혁과 저출산 문제 등 앞으로 3년 국정운영 방향이 주로 언급됩니다.
국민의 고통 분담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금투세 폐지와 같은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예민한 주제에 관해 1시간여 동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상병 관련 질문엔 우선 젊은 장병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는 공감의 표현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뒤 여야 합의 등을 전제로 한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선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답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문에 관해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아쉬움만 표했던 지난 2월 KBS 특별 대담 때보단 좀 더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관련 질문엔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면서도 합리적 의견엔 언제나 소통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열리는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되는지에 따라 남은 임기 3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엽니다.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들은 합동 토론회를 거쳐야 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송석준, 추경호 의원은 어제 정견 발표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할 각자의 전략을 발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쳐서 이번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선거일은 오는 16일이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4명 후보 모두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자 법무부가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탄핵 청구 사유부터 처남댁 강미정 저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는 모두 6가지 사유를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특혜를 제공하고 처남 조모 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이 검사 측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자신의 직무정지를 노리고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은 이 검사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수사 무마나 리조트 이용 편의 제공 등 의혹 전반을 목격한 만큼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측은 준비 절차가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데다 강 대변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탄핵 심판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전 현지에서 체포가 됐지만 추가 범행을 저질러서 한국 송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이번에 탈주까지 한 겁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우리 경찰은 지난 2021년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김미영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김 팀장은 전직 사이버수사대 경찰 출신인 50대 박모 씨로 2008년 술해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경찰에서 배운 수법을 활용해 4년 만에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변신한 박 씨는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뒤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겁니다. 2014년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2만여 명,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급인지세 28만 원과 탁증 보험료로 책정된 요 140만 2,326원 역시 저희가 다 환불 처리해드릴 거세요. 박 씨는 그러나 체포된 뒤에도 현지에서 인신매매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받느라 강제 송환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우리 사법당국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버틴 건데 박 씨는 이달 초 현지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가 노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찰이 박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외교부는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박 씨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필리핀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어제 퇴근 무렵 서울 동대문구청에서는 소화 설비가 오작동해 구청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독산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19명이 대피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건물 앞에 걸터 앉은 남성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환자 1명 오심 증상으로 병원 이송 원해서 지금 이송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소화 설비가 오작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 등 6명이 소화 약제에 노출돼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 독산동에선 5층짜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직원 19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장 작업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5층 작업장에 가연성 물질을 두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군산에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하부 배터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대교에선 10대 청소년이 난간에 매달렸다가 이를 구하려고 손을 뻗은 경찰관과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곧바로 출동한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구조돼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서울에서 6억 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9억 원 이상 그리고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가운데 6억 원 미만은 23.5%를 차지했습니다. 10채 가운데 2채꼴인데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비중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2016년만 봐도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비중이 80%에 육박했는데 8년 사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9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미만 그리고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점점 늘었네요. 올해 1분기를 보면 9억 이상에서 15억 미만 거래 비중이 30.8%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18.1%로 각각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6억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로 78%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였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더욱 힘든 건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고금리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에서 9억 이상의 아파트 수요가 높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점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월 국제 수지를 발표합니다. 앞서 2월 경상 수지는 68억 6천만 달러, 9조 2,747억 원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반도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흑자 규모도 1월에 30억 5천만 달러보다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진 만큼 3월까지 11달째 흑자가 유력합니다. 다만 3월에서 5월 국내 기업 해외 배당 지급 등의 요인이 남아있어 흑자 폭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발표합니다.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국내 공급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분기 반등세를 보였을지 주목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전국 제조업의 투자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투자 계획 대비 진행 상황과 투자 제약의 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의 작황이 나빠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가 안정 방안은 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수요가 많은데요. 관세청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입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를 발표합니다. 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앞두고 에너지시설 대규모 공습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서방 국가의 대응도 이어졌는데 특히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건물이 형편없이 부서졌고 잔해가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승리한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 특히 발전 송전 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손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당국은 산업용 전력을 제한해야 했고 민간인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키슬리우카와 도네츠크의 노보칼리노베 등 최전선 마을 2곳을 추가로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높이자 서방 국가의 대응도 바빠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4차 대러 제재 논의에 착수했고 영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 원대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자국 주재 러시아 국방무관이 첩보 활동을 했다면서 추방한다는 계획을 밝혀 러시아의 반발을 샀습니다. Our message to Russia is clear.
Stop this illegal war, withdraw your troops from Ukraine, cease this malign activity.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서방 각국의 의사표명도 이어졌습니다. Gestern habe ich mit Zelensky telefoniert und wir haben sprachen über diese Friedenskonferenz in der Schweiz. Selbst werde ich natürlich da sein. 이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석도 확정된 가운데 러시아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구호 물자가 들어갈 길도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국경 검문소를 통해 구호 트럭이 출입하는 걸 허용했다며 영상도 공개했는데 이집트에서 진행되는 휴전 협상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4명이 숨진 뒤 폐쇄됐던 가자 남부 분리장벽 인근 케렘 샬롬 국경 검문소. 이스라엘군이 구호 트럭이 드나드는 걸 사흘 만에 허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구호품을 가져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라파 국경 검문소 통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국제기구들은 가자 지구엔 인도주의적 위기가 이미 닥쳤다고 호소합니다. For example, one of the 3 hospitals in Rafah, Al-Najjar, had to be abruptly vacated yesterday as it was located in the areas subject to the evacuation orders sent out by the Israeli Defense Forces. 세계보건기구 역시 국경이 막히면서 가자 지구로 연료를 반입하는 게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자 남부 병원에선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사흘치만 남아 의료 서비스가 끊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보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고폭발성 탄약 1회분 배송을 일시 중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확정하진 않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Again, I think we haven't made any decisions. We did pause as we reevaluated some of the security assistance that we're providing.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인질 석방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또 이집트에서 재개된 휴전 협상과 관련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협상단은 한동안 카이로에 남아있기로 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마포대교에서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청소년과 이를 구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 경장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A양의 손을 붙잡았다가 함께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나들이 객들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10대 남학생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피해 여성의 아들까지 다치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불법 사례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에 야식비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관련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은 입장문을 내고 장 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이 지난달 새벽 시간 선주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로 28살 진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하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9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극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9도, 대전은 8.2도, 대구는 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가 23도, 대구는 2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외선도 강하다고요? 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경북 등 곳곳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일단 내일까지는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도 점차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에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일단 대통령실과 이 대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각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지난 양자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공식 특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거나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도 여과 없이 언급했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 교수 두 분이 만천하에 공개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주류에선 보수를 우롱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선 논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회담 협상은 공식 채널을 거쳤고 거창한 특사나 물밑 라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았고 대통령이 결정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상대였던 이재명 대표도 소통 창구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게 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공식 라인이 있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했는데 굳이 특사가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특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을 과시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교수의 주장이 워낙 구체적이라 그럴듯하다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빠른 전당대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당대표 행세를 하며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전당대회를 연기하려 하니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비대위원장 역할은 전당대회 관리뿐이고 당 혁신은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 당대표의 몫이라며 당원 당규 개정 등에 욕심 부리지 말고 안분지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시점이 8월로 한두 달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시점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민주당도 8월에 하니 우리도 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당대회 시점을 비대위에 맡겨주면 상식 범위 내에서 잘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오래 하려고 전당대회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거만 관리하는 식으로 다음 대표만 뽑으면 비대위 임무를 어겼고 쇄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 여당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졌다는 책임감에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언급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배현진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 배경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맡은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상당 부분 제가 이 좀 당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큰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당 일각에선 이 발언에 감춰진 속내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란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쯤으로 예상보다 한 달여 늦게 열릴 가능성과 맞물려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이 제기되자 미리 견제구를 날린 거란 분석입니다. 객관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끈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이 공관위원 한 사람보다 작진 않다는 점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오로지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공개 반대한 당선인 가운데 정작 전화론, 악역을 맡아달라며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단언컨대 전화든 대면이든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총선 패배를 둘러싼 여당 내 책임 공방 속에 전당대회로 정식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친윤 등 주류 세력을 겨냥한 당내의 반발 목소리도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까지 경고했지만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20개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그저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 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 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칠 조짐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주대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겁니다. 현재까지 32개 의과대학 가운데 12개 학교는 개정을 완료했고 20곳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무시당해왔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말에 내년도 입시 전형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이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부결 움직임에 동참하는지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회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10시간이나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관련 법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였는데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입주민이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차를 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나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방문자분들은 후문 쪽으로 돌아가거나 입주민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계속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불발됐습니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도로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회를 벌인 뒤에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정의에 사유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안, 공동주택 사유지 주차장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전에 있는 개 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라는 재난 문자가 구청에서 발송돼 한때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개 농장도 맹견도 70마리도 모두 사실과 다른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괴동에 있는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으니 서둘러 대피하라. 대전 동구청이 동구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닌 70마리 맹견떼. 문자를 받은 인근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들이 막 설치고 다니면 해치잖아. 사람 예를 들어 쫓으려고 달라들어 물 거 아니오. 무섭지요. 두렵지. 그런데 이 문자 맞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개 농장이 아니라 동네 주민이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개는 소형견 3마리.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주인이 붙잡아 왔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모두 30여 마리로 맹견은 한 마리도 없고 대부분 소형견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문자가 발송된 걸까? 우선 신고 내용 자체가 과장됐고 관련 기관들을 거치면서 내용이 불어났습니다. 처음 경찰에는 큰 개가 동네를 돌아다녀 불안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개 70여 마리가 탈출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구청은 맹견이라는 표현을 넣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맹견 70마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 현장에 나온 순간에 이미 그 맹견은 없었고 그리고 탈출한 개도 이제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예전부터 개들이 자주 탈출해 주변 밭을 헤집었다며 이런 갈등 때문에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비율이 장판 게 지금 이게 개판됐잖아요. 전부 다. 저 포구 저기 다 쓴 게 다 엉망이에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쪽 붙이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동구청은 신고 내용이 중대했던 만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맹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 주인에게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신고 없이 개 수십 마리를 키워 농지법을 어긴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홍콩 번화가에 있는 금은방에 5인조 복면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시작 20초 만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귀금속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쇠고랑만 찾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홍콩의 최대 번화가 침사추이. 대낮에 검은 복면을 쓴 남성 5명이 차에서 내려 금은방으로 들이닥칩니다. 2명은 흉기로 점원들을 위협하고 나머지 3은 망치로 진열대를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귀금속은 만져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범행 개시 20초 만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拔槍去做咗個警戒嘅啫，咁啊警戒完之後咧，咁啊一個嘅我哋都係用徒手啦，咁啊將佢哋即係順利咁樣就制服到佢啦。 홍콩 매체들은 경찰이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근처에 잠복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진열대가 부서지긴 했지만 귀금속 도난은 물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강도 5명은 모두 남아시아계로 홍콩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특송업체 페덱스가 운영하는 화물기가 튀르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랜딩기어 이상으로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튀르키 교통부에 따르면 8일 오전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페덱스 보잉 767 화물기에서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조종사가 관제탑에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화물기는 앞바퀴가 끝내 나오지 않자 활주로에 그대로 동체 착륙했는데요. 촬영된 영상을 보면 뒷바퀴만으로 착륙을 시작했고 잠시 후 기체 앞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혀 쓸리면서 불꽃이 튀며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울루 교통부 장관은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무사히 마쳤고 조종사 2명도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동체 착륙이 이뤄진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첫 시험 항해를 마쳤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일 출항한 푸제남이 어제 오후 8일 동안의 시험 항해를 마치고 상하이 장난 조선소로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항해 기간 시스템 설비에 대한 테스트 결과 예상한 효과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계획에 따라 후속 시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진수한 푸제남은 그동안 조선소 계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지난 3일 발사된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어 6호는 통신중계위성 최차오 2호의 도움을 받아 고도와 경사각을 조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궤도선, 기환선 조합체와 착륙선, 상승선 조합체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후 착륙선, 상승선 조합체가 달 뒷면에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하면 2kg 분량의 토양 암석 샘플을 채취해 복귀할 계획입니다. 창어 6호가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됩니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백일내 환자가 유럽 전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백일의 발병이 6만 건에 가까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발병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전남 장성에 농협의 호남권 물류를 책임지는 거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네, 이로써 농협의 전국 5대 권역 물류 거점 구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깃든 농산물 유통이 한층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농사 짓는 비용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인건비 부담에 특히 영농 자재값도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을 잇게 될 대규모 농산물 자재 물류센터가 전남 장성에 들어섰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까운 장성 복합 물류센터를 통해 하나로 마트에 공급할 수 있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8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호남 농산물 물류센터는 제주와 호남에 600여 지역 농협을 거래처로 삼았습니다. 앞서 여기에서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 생활 물자 등을 공급하는 물류센터가 1단계로 먼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단계로 모두 문을 연 장성 복합 물류센터는 모두 84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농협은 장성 복합 물류센터의 준공으로 전국 5대 권역의 물류 거점 구축을 끝냈습니다. 호남권 물류 거점인 장성 복합 물류센터의 개장으로 저희 농협은 전국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농산물 물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협 물류의 통합과 규모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생산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더 값싸게 농협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전북 익산에 매장을 내기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점이 실제로 완공되면 코스트코가 서울에 처음 점포를 낸 지 약 30년 만에 호남 지역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겁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시설 부재는 적어도 호남에선 선거 국면까지 뒤흔들 만큼 파괴력 있는 이슈입니다. 수도권이든 전국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가보세요. 대전에 가보시고 대구를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미국의 대규모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 역시 호남 주민들의 수건이라면 수건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호남 1호점 개장에 마중물격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코스트코 코리아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1994년 코스트코 전신인 프라이스 클럽이
서울 양평동에 첫 매장을 낸 지 무려 30년 만입니다. 저희가 익산시에 입점해서 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고 차곡차곡 진행해가는 과정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사러 이른바 원정까지 나서는 웃지 못할 현실. 지역 소외와 더불어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인들도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미국 본사에, 시장이 국내 법인 대표를 찾아가 전북에 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실제 착복하는 그 전까지는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또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좀 부족한 것인지를 찾아가면서 호남 첫 코스트코는 익산 왕국면에 약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변수가 없다면 내년 말쯤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정규직 일자리 200개가 생기고 유동인구도 늘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관건인데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제품 입점 등의 방안이 물밑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동물의 언어는 참 신기한 미지의 영역인데요. 그런데 뇌가 사람의 6배 정도 크고 사회생활을 하는 향유고래가 사람과 비슷한 음성 알파벳을 통해 소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모스 부호처럼 딸깍딸깍. 향유고래가 의사소통을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사람의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유고래 2마리가 주고받는 소리를 분석했더니 2초 이내에 클릭 소리 묶음인 코다가 일정한 템포와 리듬을 이뤘습니다. 사람 언어의 전미사처럼 끝부분에 독특한 추가 클릭 소리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 구조는 대화 맥락에 따라 변주됐는데 연구팀은 최소 143개 조합이 자주 나타났다며 향유고래만의 음성 알파벳을 제안했습니다. Sperm whale codas are more like an alphabetic system than a pictographic system, which was kind of the picture that we had before. That all of these different codas that we see are actually built by combining a comparatively simple set of smaller pieces. 이번 연구는 도미니카 국립향유고래 보호구역 안에 있는 고래 60여 마리의 울음소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컷의 몸 크기가 45톤에 달하는 향유고래는 심해 1000m 이상 잠수할 수 있는데 무리지어 사냥하고 잠자고 생활합니다. 고래 기름 때문에 대량 포획돼 멸종 위기에 몰렸었지만 특유의 울음소리, 압도적인 뇌 크기로 현재는 집중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They actually dive deeper than modern nuclear attack submarines. And they do that by carrying the largest brain on the planet, the largest brain that has ever existed. 연구팀은 소리의 구조만 파악했을 뿐 의미를 밝혀낸 건 아니라며 앞으로 고래의 소리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함께 파악해 맥락을 이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천의 한 우체국 소속 30대 집배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30대 집배원 A씨 친형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연수구에 있는 A씨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 동료들은 과로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어제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들이 지나다니니까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재범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나들이 객들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10대 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0대 남학생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나들이 객들이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간 틈을 타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20억 원대 사기를 벌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이웃 등 4명에게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29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족이 백화점에 명품 시계 매장을 차릴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